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럭셔리 컴팩트 SUV 렌즈로버 이보크 준비했습니다. 2011년에 첫 모습을 드러냈죠. 이제 8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쳐서 한국 시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75만 대가 팔렸는데요, 무려 1만 대가 한국 시장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셈인데요, 이 차의 보디 컬러 이름이 서울 펄 실버입니다.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차 이 컬러의 이름은 서울 펄 실버로 통일돼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 디젤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적용해서 180마력의 출력을 내는데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에 무려 7개의 주행 모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이 차 안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시승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y.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checking out. The fire you stole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I waited for you in the passenger seat. There's only so far I can ride in your dreams, while you were chasing everything else but me. I'm starting to break out from your gray.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made a reservation, but you never came, so I'm checking out. The fire you stole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 The future is now. I'm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Not backing down, cause the future is now. 네, 실내 들어 앉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첫눈에 알 수 있죠.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 이 계기판과 이 정보 표시창 모니터들인데요, 듀얼 터치 프로 2개의 모니터로 센터 페이시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이 몇 개 없어요. 비상등, 그리고 공조 버튼 2개, 오디오 버튼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입니다. 스타트 버튼까지 5개죠. 아주 미니멀라이즈, 최소화한 버튼들입니다. 대신에 터치 프로 방식의 2개의 듀얼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 주는데요, 에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차의 주행 효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브레이크, 가속 페달, 그리고 엔진 RPM, 그리고 브레이크를 각각 분리해서 효율을 보여주는 거죠. 카메라를 보면 후방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번 더 누르면 광각으로 보여주고요, 각도를 달리해서 후방 시야를 보여줍니다. 자, 이 차에는 없지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이 있습니다. 차체 하부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마치 보닛을 투과해서 지면을 보듯이 이 모니터에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카메라 받고 발렛 모드는 발렛 파킹을 맡길 때 핀을 설치를 해서 글로우 박스를 열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실내 조명은 모두 10개의 컬러를 통해서 실내 조명의 컬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x4 오프로드 정보를 보면은요, 구동력 배분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롤과 피칭을 보여줍니다. 앞뒤로 약 1도 기울었네요. 롤과 피치를 보여줘서 오프로드에 들어섰을 때 차가 어느 정도 기울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오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스포츠 모드까지 하면 이제 7개 모드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은 이렇게 터치식 패널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재원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길이 4.37, 너비 2.1m, 높이는 1650mm, 최저지상고 150mm, 15cm가 되네요. 15cm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컴팩트 SUV만큼 150mm 정도의 최저지상고를 갖추고 있네요. 터치프로 듀오 패널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제일 세우면 이러네요. 자, 눕히면 이렇게 6단계로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대시보드가 평평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완전히 매립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각이 너무 져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세우면 최대 이렇게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죠.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좌우 분리 혹은 동기화 할 수 있고요.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넣을 수가 있고,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통풍 시트는 없나 봅니다. 자, 에어컨, 앞창 열선, 뒤창 열선, 그리고 공기 순환 모드,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모드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저속으로 움직일 때 일종의 저속 크루즈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오프로드 로우 트랙션 출발, 아까 안 봤죠? 차량 정지 상태, 가속 페달 해제. 험로에서 트랙션이 잘 안 걸리는 길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로우 트랙션은 30km 미만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실까요?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죠. 메뉴, 아주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인포메이션 패널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지도를 보여줄 거냐, 트립 개요를 보여줄 거냐, 이런 거죠. 미디어를 보여줄 거냐, 오프로드 정보를 보여줄 거냐, 꺼짐을 할 거냐, 인포메이션,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여주기로 되어 있고요. 지도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 듀얼 다이얼, 싱글 다이얼은 어떤 건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미디어를 볼 수도 있죠. 운전자 지원을 볼 수도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충돌 방지 시스템, 충돌 방지 시스템은 전방 경고와 감도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긴급 제동,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차선 변경 보조, 스티어링 어시스트까지 하고요. 후측방 접근 차량 모니터링, 후방 교통 감지 기능이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드라이버 어시스트, 운전자를 보조하고 또는 안전하게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죠.
에어백이 켜지고요. 켜진 상태에서는 애기를 저렇게 앉히지 말라라는 얘기죠. 조속 에어백. 그리고 조속 에어백을 끌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앉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앉히지 말라라는 얘기죠. 에어백을 켰을 때. 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를 밝기와 위치, 그리고 올라오는 정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기어 상태, 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정보가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운전자가 선택을 해서 몇 개의 정보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 오른쪽에는 ADAS 시스템, 주행보조 기능들을 조절하는 버튼, 차간거리 조절,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 차로 이탈 방지 기능, 그리고 최고 속도 제한, 열선 핸들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음성 명령, 그리고 즐겨찾기, 이런 부분들, 전화, 그리고 계기판 세팅 버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면 버튼의 스타일이 바뀌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고요. 이게 작동이 끝나면 메뉴 버튼으로 돌아와서 다시 단계적으로 계기판을 세팅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이 상당히 묵직하게 돌아가는데요. 왼쪽에는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는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뒤편으로 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블릿 PC 정도 넣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 콘솔도 제법 깊게 콘솔 박스를 준비를 해놔서 여러가지 잡다한 잡동사니 들 이 안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V 전원부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두 개의 USB 역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에도 1.5L 큰 물병을 넣어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준비해 놓고 있죠. A필러 안쪽에 보면 메르디앙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는 이 차에는 없지만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가 있습니다. 후방 시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차 쿠페 스타일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붕 뒤가 처지죠. 그래서 룸미러의 상당 부분을 지붕 끝선이 가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쿠페 스타일을 적용한 차들의 공통된 문제점인데요. 이 부분을 레인지로버는 카메라로 해결을 했습니다. 딱 제끼면 뒷부분이 아주 시원한, 마치 파노라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후방 시야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뒷부분에는 카메라의 영상을 룸미러에 띄워주는 건데요. 답답한 시야가 확 트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 방향지시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개의 LED 램프가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면서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퍼스트 에디션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개의 LED 램프를 각각 조절을 해서 다양한 패턴, 조명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형차가 눈부시지 않게 하면서도 운전자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개의 LED를 각각 조절하는 그런 그 똑똑한 첨단 LED 헤드램프입니다. 인테리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뒷좌석 마저 살펴보시고 가시죠. 뒷좌석입니다. 딱 들어 앉아 보니까 앉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앞좌석 운전석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껑충하게 앉아 있어서 도로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요. 뒷좌석은 푹 파묻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뒷좌석 시트, 등받이도 뒤로 좀 제껴져 있고 엉덩이도 깊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SUV 같은 경우에 후석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단식 배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앞시트를 낮게 하고 앞시트보다 좀 높게 뒷시트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러지 않고요. 뒷시트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뒷시트를 좀 더 뒤로 이렇게 누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려다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썬루프를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운전석 시트를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와서 앉은 겁니다. 자, 주먹 하나, 두 개가 꽉 차죠. 시트가 두꺼운데 이 안쪽으로 많이 파놓아서 주먹이 들어갑니다. 이 경기에 걸리게 되면 두 개가 안 들어가죠. 하나 반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머리 윗 공간 편하게 자세를 잡고 해보면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가네요. 약간 허리를 세워서 보면 역시 주먹 하나
꽉 차고 물이고요. 주먹 반개가 이렇게 가로로 여유있게 들어가는 그런 정도 공간입니다. 하지만 머리 압박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게요. 열게 되면 차창 밖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와서 오히려 더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머리 압박감은 거의 없습니다.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럭셔리 컴팩트 SUV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실내가 좁으면 아무리 고급차라고 해도 그 고급스러운 느낌은 상당히 반감되게 마련입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보크의 뒷좌석, 어떤 그 컴팩트 SUV가 주는 공간의 제약을 잘 극복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들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내고 있고, 메르디앙 오디오 스피커 들어와 있죠. 그리고 가죽 시트, 투톤으로 처리한 가죽 시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최고 수준의 럭셔리함은 아니겠으나 럭셔리 브랜드로서 갖춰야 할 어떤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맞춰주고 있다 싶습니다. 자, 이 원버튼으로 내려가죠.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열리면 내려가고요.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개폐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붕 덮개를 통해서 덮개를 열고 닫을 수는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 수 있는 선루프를 적용하는 것보다 시원한 통으로 하나의 한 프레임의 차창 밖 풍경을 보여주는 이런 그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 손가락 높이의 센터 터널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보면 이 정도 자세가 됩니다. 좀 높게 솟아 앉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리도 센터 터널 위로 이렇게 모아 앉아야 되고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자리니까요. 그러려니 해야죠. 자, 뒷좌석은 이렇게 가운데 자리만 또 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 4대 2, 4대 2대 4로 뒷좌석 시트를 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가운데를 접으면 이렇게 되고, 좀 가운데만 접는 건 좀 그러네요. 대신에 이렇게 팔걸이를 내릴 수가 있죠. 두 개의 컵홀도 들어와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591리터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접으면 1383리터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12V 전원구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USB 포트 하나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네요. 뒷좌석 경고,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승객이 차에서 내릴 때 위험하지 않게,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경고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시죠. 앞으로 갑니다. 자, 자이로에 올라섰습니다. 도로의 굴곡을 타고 기분 좋게 움직이는데요. 딱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러가지도 않고요. 적당한 쿠션을 가진 소파에 앉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럭셔리 SUV인 만큼 이런 그 사소한 부분에서의 세팅,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승차감을 세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속 8, 90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이 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느낌입니다. 차체 사이즈로 보면 그렇게 높거나 큰 차가 아니죠. 최저지 상부가 150mm 정도고요. 차 높이도 1649mm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운전석에 앉아보면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도로를 내려다보는, 옆에서 같이 달리는 차들이 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정도의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창 아랫라인이 어깨 한참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만큼 탁 트인 개방감을 함께 선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원하고요. 시야를 멀리 둘 수 있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속 100입니다. 뒤에서 RPM 1500. 이 차 9단 변속기이죠. ZF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상당히 잘게 쪼개서 변속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효율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딱 유리한 그런 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9단 1500, 8단, 7단
6단, 5단, 4단, 4단으로는 내려가지 않네요. 5, 6, 7, 8, 9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5단에서 3200 정도 보입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죠.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데 부드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들리시죠? 바람 소리도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당히 놀라운 고속주행 안정감인데요.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빨리 달리면 차체 상하 진동도 좀 커지면서 불안한 느낌을 좀 증폭시키게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상당히 고속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럭셔리 SUV의 진수를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차 ADAS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 조합으로 상당히 스마트한 주행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차로인데요, 좀 불안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 차로에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차로의 중앙을 딱 유지해 주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부딪혀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차로의 중앙을 뉴트럴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차로 안에서 자꾸 갈짓자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불안한 거죠. 자,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 가능하네요. 노면의 어떤 그 거친 페인 곳을 따닥 밟고 지나가는데 타이어는 밟는 느낌이 있는데 시트로는 그 느낌이 아주 약하게 전달이 됩니다. 노면의 충격을, 노면의 쇼크를 상당 부분 걸러주고 전달한다는 의미겠죠. 자, 맥퍼슨 스트럿과 인테그랄 멀티링크 시스템의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노면 충격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서스펜션이네요. 타이어는 23550R20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편평비 5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그 성능과 승차감의 타협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다고 마냥 편안한 승차감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중간에 타협점을 잘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차 SUV여서 오프로드 주행을 아무래도 연두에 둘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에도 50 시리즈 타이어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무난한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젖어 있는 곳에서 특히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죠. 자, 180마력의 힘 꾸준히 밟고 나가는데요. 최대 토크가 43.9kgm입니다. 1750에서 2500rpm 구간에서 강한 토크가 터지는데요. 그러니까 차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최대 토크를 만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180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이 최대 토크가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역시 이 강하고 굵은 토크감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속도를 올려가면서 지금 좀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요.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고요. 실제 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체감 속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만큼 차의 안정감이 우수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SUV 특유의 고속에서의 어떤 그 불안함, 흔들림 이런 부분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트 포지션만 높았다 뿐이지 상당히 차분하게 노면과 밀착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달리는 어떤 움직임, 반응, 그리고 승차감, 차체의 흔들림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럭셔리 SUV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햇볕은 나고요. 비는 내리고 상당히 요상한 날씨입니다. 공차 중량 1985kg이고요. 180마력이니까 마력당 무게비 약 11kg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썩 우수한 힘의 효율은 아니지만 컴팩트 SUV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 10초 내외의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럭셔리라고는 하지만 컴팩트 SUV죠. 그렇게 한없이 치고 달리고 빠르게 달리고 강하게 돌고 제로백 타임 기록에 연연하고 하는 그런 차가 아니죠. 구매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젊은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소형 SUV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정도의 용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급스럽고 충분히 어떤 그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그 상품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또 노면이 말랐네요. 조향의 느낌,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요. 아주 잔잔한 바다를 미끄러지듯이 가속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을 아주 잘 만져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차의 뒷부분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요. 제동합니다. 수업 100 정도에서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하니까 비상등을 스스로 켜지죠. 운전자가 이것저것 챙기기 힘든 정신없는 상황에서 차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는 겁니다. 차가 워낙 높이가 있다 보니까요, 제동을 할 때 숙여지는 맛은 있는데 속도를 잘 이기고 차체를 제어를 합니다. 속도 제어를 잘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고속 코너링을 시도를 해보죠.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턴. 속도를 죽인 뒤에 다시 가속을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 차체 높이가 있어서 약간 기우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가속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도 없고요. 상당히 편하게 가속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차체가 안정적으로 돌아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속에서도 차체 제어를 잘 하면서 훌륭하게 코너링을 해내고 있습니다. 역시 사륜구동, 그리고 완성도 높은 서스펜션과 접지력을 잘 확보하는 타이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코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코너링을 구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부분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죠. 결국 룸미러만 이럴 수 있느냐, 양쪽 사이드 미러도 사실은 카메라가 대체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사이드 미러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이드 미러를 제거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많죠. 일단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고요. 연비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줄일 수 있고요. 법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사실 법령만 개정이 된다면 사이드 미러를 없애고 카메라가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현행 법규상 사이드 미러는 반드시 장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뗄 수가 없을 뿐이지, 사이드 미러를 떼려고 마음만 먹으면 현재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런 그 법규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한 상당히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너무 늦지 않게 시대에 맞게 법률 개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같은 경우에 무심코 여기다가 대고 얼굴을 갖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거울인 줄 알고 딱 갖다 대는데 안 보여. 맞아, 이거는 거울이 아니고 모니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화면으로 되니까 뒷좌석이 또 안 보이겠네요. 뒷좌석에 애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거울 상태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요. 아우, 열이 상당히 올라오네요. 상당히 따뜻한 단계를 넘어서 살짝 뜨거운 단계입니다.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발열 문제도 문제긴 문제겠습니다. 뒷좌석 아이들 케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부모들,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울 상태로 놔두는 게 더 좋겠다 싶기도 하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편안하고 쾌적합니다. 시야, 아주 탁 트인 시야가 일단 마음에 들고요. 실내 공간, 컴팩트 SUV이지만 공간의 제약을 현명하게 잘 풀어내고 있는 인테리어, 실내 공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컴팩트 SUV라고 한다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가격을 일단 보셔야죠. 이 차 뉴 렌지로버 이보크 D180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8,200만원이고요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을 하면 8,090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트림이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살만하다고 보시는지요?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낮은 가격이 6,800만원 서부터라고 하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좀 그 골라보려면 선택의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입니다. ADAS 시스템, 그러니까 주행보조 시스템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로 조합을 이뤄서 반자율 운전이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차선을 자꾸 밟습니다. 왼쪽 차선 밟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자, 왼쪽 차로를 밟았죠. 다시 밟고 안으로 집어넣고 자꾸 차로를 밟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갈짓자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밟았죠. 다시 왼쪽을 밟습니다. 자꾸 차로를 밟으면서 차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한다면 드라이브 어시스트인데 운전자를 보조해줘야 되는데 운전자가 좀 더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취지에 안 맞습니다. 또한 편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차로의 중앙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터치 프로 듀오, 그러니까 두 개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센터 페이시아의 이 정보 표시창. 지문이 많이 묻습니다. 표면에 이제 유리 재질인데요. 글래스 재질로 이제 표면체를 했는데 자주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지문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글쎄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자꾸 볼 때마다 얼룩덜룩 지문이 묻어 있는 게 눈에 걸립니다. 깨끗하게 보이면서도 지문이 묻지 않는 방법 뭐 없을까요? 아쉽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하게 출발할 때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을 하는 거죠. 멈칫하고 잠깐 한 박자 쉬고 가속을 이어갑니다. 자, 가속을 할 때 힘차게 출발을 하면 첫 발짝에 한 박자 쉬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멈칫하고 다시 추스리고 힘을 추스리고 모아서 이제 달려 나가는 건데요.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가속을 이어갑니다. 큰 힘을 한꺼번에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속도를 꾸준히 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로백 데이터 분석한 그래프와 표를 한번 보시죠.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비가 왔다 갰다가 다시 또 비가 오는데요.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온도 지금 외기 온도가 27도고요. 눅눅하니까 에어컨은 23도, 그리고 풍량은 1단계로 맞추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하고요. 트림 미터를 다시 세팅을 해야죠. 를 리셋을 합니다. 자, 리셋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연비 체크를 해보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9km/L입니다. 약 12km라고 봐도 될 텐데요. 돌아가는 길에 어느 정도 연비를 볼 수 있을지요. 계기판에는 리터 퍼 100km, 100km당 소모되는 연료의 양으로 연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연비 테스트를 하는 이유, 이 차의 연비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누구든지 어떤 차든지 운전자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하면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연비 운전을 잘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연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짝 비가 와서 노면이 살짝 젖어 있을 때 노면 잡소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타이어 노면에 이런 그 미세먼지들, 자잘한
잔먼지들이 싹 쓸려 나가고요. 혹은 젖어서 가라앉고요. 또한 타이어와 노면에 적당한 그 물기가 맞물려 있어서 소음 발생을 억제하죠.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 날에는 오히려 노면 잡소리가 많이 발생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조용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겠습니다. 연비 5.9 기록하고 있습니다. 5.9 리터 퍼 100km죠. 약 16.9km per 리터인데요. 공인복합 연비 11.9보다 약 리터당 5km 더 가는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가양대교 근처는 늘 교통 정체가 일어나죠.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가양대교 앞두고 계속 심한 교통체증이 있었고요. 연비 6.4까지 후퇴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렸는데 교통체증 만나니까 연비는 금방 나빠지는 거죠. 교통체증이 그만큼 연비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점 체감을 합니다. 차곡차곡 저금해 뒀다가 사고 한번 치고 말아먹는 거죠. 자, 다시 그렇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또 쌓아가야죠. 그게 인생입니다. 연비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갑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이렇게 정체인 거죠. 차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어제는 람보르기니, 오늘은 이보크, 내일은 볼보 S90. 매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피곤해 죽겠습니다. 어떨 땐 내가 뭘 탔는지 모르겠어요. 느낌도 가물가물하고요. 체증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연비는 7.1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속도를 좀 올리기 시작합니다. 체증이 풀렸고요. 대신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열고요. 그러니까 커버를 열고 비 내리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도 죽입니다. 낭만적이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쭉 가다가 속도가 17km 밑으로 떨어지면 엔진이 스르르 미리 꺼집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 중에 하나죠. 이 차 아랫부분에 48V 시스템이 있는 거죠. 미리 꺼졌죠. 엔진이 시속 17km 미만으로 떨어질 때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시동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제동 할 때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따로 모아뒀다가 가속할 때 엔진 동력을 보조하는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48V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V, 24V 시스템으로는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 거의 한계에 다 달았죠. 여러가지 각종 편의 및 안전장비들이 워낙 많아져서요. 전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2V나 24V 시스템으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제 48V 시스템이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해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새 또 비가 겠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짱하고 도로는 거의 말라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네요. 제시동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제시동이 걸리는 거죠. 슬슬 움직이면서 이제 이수계차로 빠져나가기 직전인데요.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토스탑이 성질이 급해요. 미리 꺼지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요. 멈출 때마다 어김없이 엔진 시동은 한 번씩 꺼집니다. 스티어링 휠을 살짝 돌려보는데 제 시동은 걸리지 않네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제시동이 걸리고요.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상당히 기분 좋게 작동합니다. 진동도 덜 하고요. 오래 잘 버티고요. 미리 꺼지고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를 벗어나서 이제 시내로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제 시내로 접어들어서 마지막 구간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제 숨통이 좀 트이고요. 다행히 교통 흐름이 좋네요. 시내에 들어와서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몇 가지 연비에 유리한 점들이 있겠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큰 힘을 보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엔진 오토 스탑, 그리고 디젤 엔진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 엔진은 꺼졌는데 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완전히 정지를 하는 거죠. 네, 교대형 내거리 신호 끊겨서 차가 멈췄습니다. 연비 여기서 끊죠. 자, 최종 연비 7.4L per 100km로 끊었습니다. 약 13.5km per 리터 정도인데요.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 좀 더 가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어쨌든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서울 교대역까지 약 53km 계기판상으로 달려온 연비 7.4L per 100km, 그러니까 약 13.5km per 리터 기록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시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급 SUV다, 럭셔리 SUV다 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컴팩트하지만 럭셔리 SUV다 라는 얘기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고속주행 안정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전혀 불안하거나 속도감이 없었습니다. 참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빨리 달리는 와중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럭셔리 SUV의 진면목을 바로 그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800만원에서부터 시작하죠. 최고 트림인 퍼스트 에디션, 이 차의 가격은 8,200만원입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